네, 계속해서 크립토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김간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 도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 안팎에서는 유예 목소리가 높기도 하고 또 투자자들의 불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현재 그 소득세법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 법을 시행하느냐가 네. 현재 현행소득세법은 내년 2023년 1월 1일인데요. 이미 7월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도 과세 시기를 뭐 한 달도 안 그렇죠. 남긴 상황에서 이제 우리 납세자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을 또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뭐 노후 자금 설계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또 이제 건전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도 네. 투자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뭐 금투세니 네. 사실 소득세법 개정안이랑 묶여가지고 지금 처리가 될 거다. 네. 아니면은 뭐 네.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 네, 뭐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위원님께서는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좀 뭐랄까요, 좀 제가 보기에 좀 서글픈 일은 네. 네. 지금 현재 있어서의 이 과세 논의가 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서 네.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일단 뭐 전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네. 조속한 이제 국회 정상화. 그렇죠. 국회 정상화나 입법적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가상자산을 우리 과세하자는 거는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그 대원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대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1915년에 우리 역사 네. 시간에 배웠죠. 네. 마그나 카르타에 나오는 대패 없는 과세 없다라는 그 원칙입니다. 즉 국민들이 스스로 법을 정해서 네. 세법을 정하면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건전한 납세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그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지난 7월에 네.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입법 예고가 되면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요. 네. 의견 수렴 기간에 2년 유예에 대한 반대가 전혀 없었고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금투세 및 네. 특히나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여야 대권 주자들이 활성화를 다 외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유예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가상자산 부분은 이제 금투세 유예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납세자들에 대한 네. 이 불측의 어떤 이런 손해를 남기고 더 중요한 건 이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즉 대패 없는 과세 없다라는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지켜온 어떤 그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른 그렇죠. 그 대전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네.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이 결정이 됐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납세자들의 어떤 수용성이나 그 준수율 측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왜?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결정이니까. 세법의 어떤 네. 규정이다라는 그 측면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그럼 내년에 과세가 가능하냐?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과세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네. 대여로부터의 과세, 네. 그다음에 가상 블록 검증에 대한 채굴이나 검증에 대한 과세, 네.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에 관한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네. 과세라는 것은 사실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한테는 걷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걷으면 사실 이런 과세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원칙이 확립된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대선 기간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지금 국회가 좀 공전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어쨌든 국회가 빨리 정상화가 되고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적극 개진을 하고 그렇죠. 예, 토론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던지 뭐 이래서 결국에 뭐 2년 유예를 안 하고 내년에 갑자기 한다. 그렇다고 하면 또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논의를 위한 시간은 너무 촉박하기 너무 촉박하죠.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민주적인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건 뭐 그것이 옳건 그르건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렇다 그러면 현존하고 급박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네. 그대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기본 원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뭐 양도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에어드랍이라든지 대여라든지 뭐 스테이킹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보면 디지털 자산 과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단기간에 좀 줄일 수 있는 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내년도에 과세가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앵커께서 네. 그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채굴이 그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제가 이제 이거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채굴 기상거에 대해서는 또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또 인정받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국세청을 찾아다니면서 나 그럼 사업소득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우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예시적 포괄주의라 그래서 네. 사실 채굴이 사업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제가 막 찾고 세무사한테도 이제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사업자 등록번호도 잘 안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 좀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저는 납세자니까 네. 냈습니다. 네. 근데 또 많은 채굴자들은 아예 이거 기타 소득으로 별로 안 하네 해가지고 그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신고조차 안 해요. 이게 공정한 국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블록체인 검증에 대해서는 이제 POW 채굴이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이제 대세가 된 건 이제 POS 검증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검증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그 과세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지 동일한 원칙으로 할지 네. 분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뭐 굉장히 유명한 테조스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논쟁이 뜨거워요.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네. 그 어떤 질의에 대한 회신도 없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에어드랍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얼마 전 과세 당국에서 네. 증여세로 과세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에어드랍을 무상으로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일단 그 마케팅 노력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정보를 준다 그러면 거긴 유상성이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럼 과세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무를 보면. 애매하죠. 왜냐하면 네. 어떤 경우는 그 사례를 보니까 뭐 경품 등을 통해 경품 기타 여러 가지 그 기타 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원천징수 또가 돼요.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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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과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증여세인데 이거 유상성이니까 과세 안 한다라고 이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원천징수 위반으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가산세라든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내년도의 전반적인 과세가 네. 양도 부분 이외에 가능한가? 그리고 또 양도도 그 제가 이제 그 현금을 주고 네. 원화를 주고 원화마켓 거래를 하는 거 이외에 수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네. 지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이런 다양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과세 가이드라인 설정만 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꽤 걸릴 맞습니다.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2014년에 네. 이제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TF 같은 거 구성하고 전문가들 목소리도 많이 듣고 네. 또 실제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어필도 하고 지류회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속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이드라인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낸 다음에 계속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네. 가이드라인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 자체는 어쨌든 소득세법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상황이고 네. 사실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안 내면 그 사람 죄잖아요. 그렇죠. 신고주의에서는 네,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내더라도 이제 가산세는 따박따박 붙을 수 있고 그 계산 자체는 또 국세청에서 뭐 이렇게 해서 너는 내야 되는데 안 냈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대신 한번 좀 따박따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채굴 관련해서 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채굴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금 좀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논의가 안 되는 게 지금 아예? 예, 좀 문제인 것 아.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과세 당국에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사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은 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린 측면도 있고 또 지난번 그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네.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좀 확보하려고 2년 유예라는 측면도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먼저 그 채굴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또 합의 등 네. 이제 내가 이제 취미 등 여러 가지 아, 또 일반 그냥 그냥, 개인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하는 네. 경우가 있죠. 네네. 거기에는 분명히 그거 사업 소득은 나눠야 되는데 그럼 네. 사업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독립적으로 네. 내 위험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것이 그러면 업이냐라는 네.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죠. 규정이 그렇죠. 없죠. 내가 처음에 보통은 합의로 시작했으나 네. 점점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키워가면서 네. 이제 어느 수준에서 내가 그럼 과세를 사업소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불투명한 그런 측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OW 채굴하고 POS 검증에 있어가지고 동일한 과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네. 특히나 우리 보면 그 POS 검증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우리 뭐 이더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자산의 어떤 숫자도 모자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시간, 노력 등을 이유로 내가 그냥 스테이킹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검증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여인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또 없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그냥 검증인으로 보면은 약간 사업소득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대여인으로 보게 되면은 뭐 그거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자 소득으로 본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액으로 네. 내가 이제 그 특정 이제 그 스테이킹 그러니까 검증인 풀에다가 내가 소액을 맡긴 경우에 있어서도 네. 이것을 사실 본질은 검증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죠. 검증으로서 과세하고 대여로 안 보는 국가들도 많거든요. 아, 네. 실질로 보면은 사실 돈 맡기는 거 이외에 그 사람이 하는 건 없는데 그 없지만 그 목적이 네. 사업 목적이 랜딩이냐, 랜딩이냐? 아니면 밸리데이션이냐는 차이가 네. 있는 거니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네. 채굴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누었는데 소득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역시 이제 포인트는 2년 유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작하면서 깜빡하고 안 여쭤본 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유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 과세는 그 가장 똑똑한 사람이 네. 가장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거나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세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것이 네. 업계에서도 다 2년 과세 유예는 다 찬성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어쨌든 국회의 사정으로 공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혹시 내년부터 당장 걷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네, 찬반 중에 반대 측 입장은 주로 반대 측 입장이 존재를 하죠. 네. 당연히. 주로 예. 어떤 분들이 분들인가요? 네 요즘 답변하시기 어려운 네, 것 네. 같으니까. 근데 뭐 제가 저의 그 짧은 스코프로 네. 볼 때 보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네. 과세 유예를 네.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디지털 자산 업계가 좀 양성화되고 그렇죠. 산업으로서 발전했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과세인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장기적인 산업 발전이나 가치 투자 육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과세를 좀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아직도 네. 우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관련된 뭐 사회적 효용이라든지 네. 본질적 가치 논쟁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고 넓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집단 지성이 또 축적돼 있고 네. 무엇보다 일일 거래량이 또 한때는 코스닥 시장에 육박할 정도로 네. 큰 시장이 형성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지금 현재 있어서의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팩트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거는 부인할 수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최소한 사기적인 행태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논의, 디지털 자산법 논의 이런 쪽인데 네. 또 하나 과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장기 투자나 분산 투자 등을 좀 유도해서 그렇죠. 건전한 또 가상자산 상품에 또 그 많은 또 자원이 몰려서 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여러 가지 시장 발전이나 산업 발전을 또 이루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자 같은 1년 경우는 이상, 1년 이상 하면은 세제 혜택을 좀 주잖아요. 독일은 비과세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독일은 아예 비과세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아마 앵커님도 다 그럴 텐데 주위에 권한다 그러면 뭐 다른 자산군들 뭐 네.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비트나 이더 정도 해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많이 또 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2020년 또 이제 보수 교육 받을 때 되게 핵심이 이거였어요. 비트코인 과세. 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손익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파이낸셜 플래닝이 불가능했었거든요. 이미 그 시대가 2020년 초에 미국은 왔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른 투자 자산과 가상 자산 간의 어떤 손익통산에 대한 논의도 지금은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보면 크립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네. 독일은 이제 손익통산 다 되고 있고 네. 일본만 안 되고 있었어요. 일본이 잡소득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예 근로소득하고 같이 이제 종합과세를 하다가 네. 지금 시장도 이제 조금씩 위축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비트 등이 이제 에셋 클래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에 있어서 가상자산 협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손익통산 논의가 뜨겁거든요. 네. 우리 역시도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해서 이 시장의 어떤 그 문화를 좀 건전하고 네.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들 자산 증시 그리고 산업 발전에 좀 기여하는 쪽으로 좀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디지털 자산 과세법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지금 시기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당장 다음 달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은 유예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또 시기가 크립토 윈터잖아요. 누구는 크립토 혹한기라고도 하는데 뭐 FTX 사태도 올해 그전에 테라 루나 사태까지 겹쳤고 또 금리 인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유예 의견이 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시장의 반응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고금리 쪽으로 좋은 상품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사실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가상자산이 더 이상 이렇게 매력적인 매력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고위험
중수익, 중수익. 뭐 이 정도가 그렇죠.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위축되겠죠. 네.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나 좀 약간 투기적인 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장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네. 좀 저는 좀 부정적인 효과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그 과세 불확실성과 음. 또 과세 공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어떤 투자 결정하기가 어렵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기 거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면은 비트나 이더보다는 네. 알트코인의 어떤 더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을 또 높여가지고 그렇죠. 좀 더 투기적으로 행태가 바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뭐 작전주 하듯이 그렇죠. 뭐 그런 행태가 시장에서 이거 누가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와 관련해서 네. 지금 김감래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래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보고서도 자주 내시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한테 좀 많이 먹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외 비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뭐 미국, 영국, 독일 네. 뭐 이렇게 크립토 제가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도 강국입니다. 근데 마침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디지털 자산 과세 강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제 보고서에서 이제 인용한 네. 그 PwC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우리 가상자산 과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약간 하위권에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이제 랭킹을 이제 매기려고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참조할 만한 네. 그 가이드라인이나 뭐 선례,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아,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책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 안 됐죠. 아,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다 과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네. 이제 이렇게 또 과세를 운영하면서 곳곳에 나오는 이런 과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인 그런 조치가 계속 수반이 되는데 네. 그러한 논의가 지금 없고 지금 이제 뭐 며칠 있다가 과세를 하냐 마냐 하는 이 논의가 지속되는 게 사실은 그 우리를 과연 네. 그 디지털 자산 과세 강국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표 보면 저는 네. 좀 깝깝한 부분이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비슷한데 다른 투자 자산과 손익 통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일본이랑 이제 한국은 불가로 되어 있고 2월 공제 같은 경우도 일본이랑 이제 한국이 불가이잖아요. 네. 저런 부분은 좀 이제 장기적으로라도 좀 고쳐가는 게 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네. 일본 역시도 지금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저기 잡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하려고 잡소득을 했는데 일본의 잡소득은 네. 종합과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이제 붙이니까 처음에 이제 마운트 콕스 이후로 이제 여러 갈래 또 논의가 있었어요. 일본도 네. 건전한 육성파도 있었지만 네네. 또 이제 아주 그냥 문제되지 않을 것만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식의 접근이죠. 건전한 것만 하고 네. 나머진 뭐 시장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지 말자. 네. 그러기 위해선 과세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소득에 붙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고수익이 나면은 뭐 50% 이상 또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럼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존의 정책을 좀 이제 탈피하자는 논의가 이제 많고 네. 우리 역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 디지털 자산 거래는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즉 탈국경화된 거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네. 아니면 그 거래 비용이 높다거나 한 그런 국가라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된다거나 허브가 되기 매우 힘든 것이죠. 네. 이렇게 네. 가면은 좀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기 힘들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 과세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